네, 저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내용이 그 142페이지에 보시면 가족 환자 관계 개선 해가지고 지금 자녀를 대하는 태도, 너그러운 무관심, 감정은행 통장, 로저스가 제안한 상담자의 세 가지 태도 해서 지지난 시간에 우리가 요 내용을 다뤘고요. 그리고 142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또 두 번째, 가족 환자 간의 대화법 해가지고 경청이 중요하다, 정서적 대화가 필요하다, 또 비언어적 메시지가 매우 중요하다. 네 번째, 가족이 정답을 갖고 있으면 안 된다. 가족이 채점표를 갖고 있으면 안 된다. 다섯 번째, 때로는 한계 설정이 필요하다라고 해가지고, 요 다섯 가지 내용 중에서 첫 번째, 경청이 중요하다. 네, 경청이 중요하다는 내용을 빼고 지난주에 이제 두 번째에서 다섯 번째 내용만 다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화법에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경청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만든 원고는 그 촛불 추천 647번 그리고 648번의 내용을 정리를 해서 원고로 만들어 봤습니다. 먼저 이제 경청 관련해서 우리 143페이지에 보시면 이렇게 순환 구도가 이제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경청이란 게 자기 탐색을 촉진하는 대화법에서 매우 중요한 이제 방법인데요. 우리 당사자들에게는 이제 자기 노출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자기 노출을 잘하게 하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이 비판단적인 태도가 필요합니다. 무조건적으로 비판단적인 태도가 중요하고요. 비판단적이라고 하는 것은 옳고 그름이 없이 이제 듣는 자세를 말합니다. 이렇게 이제 비판단적인 태도로 들어줄 때, 그럴 때 이제 자기를 더 깊이 들여다보면서 자기를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노출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경청하는 태도가 필요하고요. 경청의 전제 조건은 비판단적인 태도여야 됩니다. 그래서 경청을 잘 듣다 보면은 잘 이해하게 되고, 당사자의 말을 잘 이해하게 되고, 잘 이해가 되었을 때 공감이 촉진이 되고, 또 공감할 수 있을 때, 그러니까 제대로 이해를 하게 되면은 당사자의 힘든 부분을 잘 알게 됩니다. 이제 그렇게 공감을 하게 되면은 이제 당사자를 더욱 수용할 수 있게 되고, 또 수용하고 괜찮아, 괜찮아 받아들여지게 되면은 더욱 이제 존중하게 되는 태도를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존중하게 되면 더욱더 경청할 수 있는 준비가 되고요. 경청, 이해, 공감이 되면 수용이 되고, 수용이 되면 존중이 되고, 요런 이제 사이클을 돌게 됩니다. 그러면 이 경청과 관련해서 제가 준비한 원고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화법에서 가장 먼저 다루어야 할 핵심은 경청이다. 실제 강의에서도 가장 역점적으로 강조하는 주제가 바로 이 경청이며, 이는 단순한 듣기의 차원을 넘어선다. 경청은 자기 노출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즉, 상대방이 마음을 열고 자신의 내면을 표현하게 하려면 그에 앞서 진심 어린 경청이 선행되어야 한다. 잘 경청해 줄수록 상대는 더 많은 것을 털어놓게 된다. 특히 이때 중요한 점은 비판단적인 태도로 듣는 것이다. 이는 흔히 범하기 쉬운 판단적 경청과는 본질적으로 구분된다. 이러한 차이에 대해서는 뒤에서 더 구체적으로 설명할 예정이다. 한편, 자기 노출 역시 대화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이다. 강의에서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주제 중 하나이기도 하다. 자기 노출과 경청은 서로 깊이 맞닿아 있다. 당사자가 병에서 회복되기를 바란다면 반드시 자기 노출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자신의 내면에 담아둔 이야기들을 꺼내어 말로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말문을 여는 용기가 필요하다. 당사자에게는 두 가지 용기가 요구된다. 하나는 자기 이야기를 시작할 수 있는 용기, 또 다른 하나는 사회적 틀과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용기이다. 즉, 남의 평가와 비판, 시선에 얽매이지 않는 태도가 필요하다. 이 두 가지 용기, 곧 말문을 여는 용기와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는 용기가 회복의 시작을 가능하게 한다. 결국 중요한 것은 입을 열고 자신의 속마음을 모두 끄집어내어 이야기하는 것이다. 비밀이 없으면 없을수록 병은 잘 낫고 비밀이 많으면 많을수록 회복은 더디게 된다. 이 원리의 핵심은 단순하다. 당사자가 혼자서 생각에만 머무르는 것은 가장 위험한 방식이라는 것이다. 조현병이든 조울증이든 많은 당사자들은 끊임없이 생각을 반복하는 경향이 있다. 무엇이 진실인지 내가 스스로 알아내야 해.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반드시 밝혀내야 해.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혼자 판단해야 해. 저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도 내 머리로 정확히 결론을 내야 해. 이처럼 끝없는 사고의 반복 속에서 해답을 혼자 찾으려 애쓴다. 그러나 이렇게 생각에 생각을 거듭한 끝에 도달한 결론은 종종 스스로는 완벽하다고 여기지만 실제로는 엉뚱한 방향으로 빠져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혼자 하는 생각은 반복될수록 현실에서 멀어지기가 쉽고 판단은 더욱 왜곡되기 마련이다. 따라서 생각은 절대 혼자만 해서는 안 된다. 누군가에게 자신의 생각을 털어놓아야 한다. 그 대상이 부모이든 상담자이든 아니면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친구이든 관계가 없다. 중요한 것은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자꾸 꺼내어 말로 표현하는 것. 그 과정을 통해 자기 안에 갇힌 사고의 고리를 끊어내는 것이다. 감정 역시 마찬가지이다. 자신의 감정도 꺼내어 지속적으로 표현해야 한다. 욕구와 충동은 서로 다르지만 충동이 올라올 때에는 그 충동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은 자제하고 이런 충동이 올라와요. 저런 충동이 생겨요. 라고 말로 털어놓는 것이 중요하다. 그 대상이 부모이든 상담자이든 친구이든 상관없다. 자신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모든 충동과 감정을 솔직하게 자수하듯이 털어놓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나의 생각, 감정, 충동, 욕구, 즉, 나는 이런 걸 원해요. 이거 좋아요. 저건 싫어요. 등 내가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바라는지를 지속적으로 말로 표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자기 노출이다. 이 자기 노출은 중요한 이야기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중요하지 않은 이야기까지도 모두 포함된다. 어떤 사람은 중요하지 않은 이야기만 하고 정작 중요한 이야기는 마음속에 감춰두거나 비밀로 간직한다. 또 어떤 사람은 긍정적이고 밝은 이야기만 꺼내고 부정적인 감정이나 자신의 이미지에 손상이 갈 수 있는 이야기는 절대로 하지 않기도 한다. 또는 중요한 얘기는 말하지만 이런 사소한 것까지 굳이 말할 필요가 있을까 하며 작은 이야기들은 생략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이런 태도는 자기 노출의 본질에서 벗어난 것이다. 사소한 이야기까지 모두 꺼내야 한다. 그 대상이 부모이든 상담자이든 친구이든 상관없이 혼자서 마음속 이야기를 꾹꾹 눌러 담아서는 안 된다. 입을 열고 말하는 것,
그것이 회복의 시작이다. 자기 노출의 중요성을 비유적으로 말하자면 젖은 수건은 반드시 햇볕에 말려야 한다. 젖은 수건을 장롱 속에 넣어두면 결국 곰팡이가 피고 썩게 되듯이 마음속에 불편한 감정, 생각, 욕구, 충동 또한 숨기고 감추면 결국 안에서 곪고 썩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억누르고 감추어 두었던 것들은 언젠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터져나오며 엉뚱하고 파괴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당사자가 병이 낫고 싶다면 반드시 자기 노출을 해야 한다. 자신의 생각과 감정, 욕구와 충동을 숨김없이 꺼내어 말해야 한다. 입을 굳게 다문 채, 속마음을 감춘 채 살아가는 한, 진정한 회복은 결코 가까워지지 않는다. 겉으로 아무리 멀쩡해 보이고, 일상을 잘 유지하는 것처럼 보여도, 내면의 이야기가 밖으로 표현되지 않는 한,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다. 자신을 드러내는 순간, 비로소 악순환은 멈추고 선순환이 시작된다. 따라서 우리 당사자분들은 물론 가족분들 역시 이 점을 분명히 이해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녀가 마음속 이야기를 스스럼 없이 꺼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다. 부모는 어떻게든 자녀가 자기 안에 담고 있는 이야기를 꺼내게 해야겠다는 태도를 가져야 하며 자녀가 고주할 미주할 속내를 털어놓을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그렇다면 가족들이 당면한 가장 큰 과제는 무엇인가? 바로 자녀가 말을 하지 않는다는 현실이다. 많은 가족들이 호소한다. 아이가 도무지 말을 하지 않습니다. 입을 꾹 다문 채 묻는 말에도 예, 아니요 정도만 겨우 대답하고 그나마도 매우 형식적인 이야기뿐이며 속마음은 전혀 말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속마음을 드러내지 않는 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다. 그동안 형성된 부모와의 관계에서 이미 말하지 않아도 되는 혹은 말해서는 안 되는 분위기가 고착된 결과이다. 결국 당사자가 마음을 열지 않는 이유는 그 관계의 맥락 안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즉, 당사자의 입장에서 보면 내가 속마음을 이야기해봤자 소용없다. 우리 엄마 귀에는, 우리 아빠 귀에는 들리지 않는다. 말해봐야 속이의 경일기일 뿐 차라리 말하지 않는 게 낫다. 괜히 말해서 나만 손해다. 라는 생각에 이르게 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용기 내어 이야기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지적과 나무람, 충고와 지시뿐이었을 수도 있다. 부모는 자신의 생각대로 너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하며 방향을 제시했을 뿐 자녀의 말을 진심으로 들으려는 태도는 느껴지지 않았을 것이다. 않았던 것이다. 결국 이런 경험이 쌓이며 당사자는 입을 굳게 닫게 된다. 반대로 당사자의 마음을 열게 하는 반응들이 분명히 있다. 그것은 경청, 공감, 이해, 위로, 격려, 칭찬, 함께 기뻐해주는 태도이다. 이러한 반응은 당사자가 안심하고 마음을 열 수 있게 만든다. 반면에 해석, 충고, 지적, 설득, 나무람, 비웃음, 조롱, 해결책 제시 등은 모두 당사자의 입을 닫게 만드는 반응들이다. 따라서 어떤 반응이 입을 열게 하고 어떤 반응이 입을 닫게 하는지를 가족이 정확히 인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것은 결국 판단적 태도와 비판단적 태도의 차이를 의미한다. 경청이란 당사자의 말을 들을 때 이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려는 걸까?
하는 진심 어린 호기심을 가지고 듣는 태도를 말한다. 호기심을 가지고 듣는 사람은 판단하지 않는다. 해결하려 들지 않는다. 다만 고개를 끄덕이며, 그랬구나. 그랬군. 그래서 어떻게 됐어? 좀 더 자세하게 말해줄래? 와 같은 반응으로 당사자의 이야기를 계속 끌어낸다. 핵심은 내가 맞다, 틀리다를 판단하지 않고 어떤 해결책을 제시하려는 마음 없이 오직 들어주는 태도이다. 바로 그 태도가 진정한 경청이다. 하지만 가족들뿐만 아니라 때로는 상담자조차도 당사자의 말을 들으면서 동시에 머릿속으로 생각을 굴리는 경우가 있다. 즉, 지금 저 말의 의미는 뭘까? 내가 저 말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를 고민하면서 듣는 것이다. 이처럼 생각하면서 듣게 되면 정작 말은 귀에 제대로 들어오지 않는다. 그리고 이런 태도는 당사자 입장에서 매우 허탈하게 느껴진다. 자신은 마음을 열어 긴 시간 동안 속마음을 털어놓았는데 돌아오는 반응이 당신의 문제는 이런 거예요. 네가 잘못한 건 바로 이거야. 이럴 땐 이렇게 해야지. 저럴 땐 저렇게 해야지. 네 말에는 네가 하는 말에는 이런 허점이 있어. 노력이 부족한 거야. 아, 요거는 고쳐야 해. 와 같은 평가, 지적, 충고, 해결책 제시라면 말한 사람은 곧바로 말하고 나서 손해봤다. 뭘 안다고 그렇게 말하나? 라는 생각이 들며 김이 새고 마음의 문을 다시 닫게 된다. 따라서 경청은 오직 듣는 데 집중하는 태도이며 생각하거나 판단하면서 듣는 것이 아님을 반드시 유념해야 한다. 이처럼 판단적으로 이야기를 듣고 판단적인 반응을 보이게 되면 당사자는 그다음부터 자연스럽게 입을 닫게 된다. 상당수의 가족들이 우리 아이는 속마음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는다. 도무지 대화를 하지 않는다고 호소하지만 이는 자녀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관계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즉,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겉으로는 친한 듯 보이지만 속 마음은 전혀 통하지 않는 관계라는 의미이다. 실제로는 대화가 이미 오래전에 단절된 상태이며 밥 먹자, 잘 자라 와 같은 일상적 표현만 오갈 뿐 진심 어린 고민이나 내면의 이야기를 주고받지 않은지는 오래된 관계라는 것이다. 자녀와의 관계에 문제가 있다고 느낀다면 아이가 도무지 말을 하지 않는다. 서로 통하는 것이 전혀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다. 우리 사이에 어떤 벽이 생긴 것 같다는 자각이 필요하며 이어서 이 관계를 어떻게 회복해 나갈 수 있을까? 라는 고민으로 나아가야 한다. 관계의 회복은 결국 대화를 통해 이루어지며 하지만 지금까지 한마디도 하지 않던 아이에게 갑자기 이제 내가 네 말을 잘 들어줄 테니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해봐라 라고 말한다고 해서 당사자가 쉽게 마음을 열고 말문을 여는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고민이 있으면 속 시원하게 말해봐라. 내가 다 들어줄게 라고 한다고 해서 자연스럽게 속마음을 드러내는 것도 아니다. 그보다 먼저 언어적 대화 이전에 비언어적인 메시지를 회복해야 하며 비언어적 메시지는 언어보다 훨씬 강력하고 관계 회복의 시작점이 된다. 이를 위해서는 자녀를 바라보는 표정이 항상 부드럽고 따뜻해야 하며 눈빛에는 사랑과 신뢰가 깃들어 있어야 하고 말소리는 차분하고 따뜻하며 말투는 편안하고 안정감 있게 전달되어야 한다. 이러한 비언어적 태도와 메시지가 바탕이 되어야만 그 위에 진정성 있는 언어적 대화가 가능해진다. 비언어적 메시지가 진정으로 따뜻하고 안정적인 신호로 전달되기 위해서는
그 바탕에 깔린 부모의 마음가짐이 먼저 변화되어야 한다. 네. 지금 잘 따라오고 계신가요? 지금 우리가 경청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 노출, 당사자의 자기 노출을 촉진하기 위해서 비판단적인 태도로 경청을 하는 것이 이제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어, 또 이제 당사자가 자기 노출을 잘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이제 부모 자녀 관계에서 그 문제를 찾을 수가 있다. 그래서 그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대화가 필요한데 그 대화에서 그 언어적인 메시지보다는 지금 비언어적인 메시지로 먼저 접근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언어적인 메시지 이면에 비언어적인 메시지가 어, 전달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비언어적 메시지가 진정으로 따뜻하고 안정적인 신호로 전달되기 위해서는 그 바탕에 깔린 부모의 마음가짐이 먼저 변화되어야 한다. 네. 마음가짐에 대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바라보는 관점과 태도, 마음의 상태가 바뀌지 않는 한, 아무리 겉으로는 부드럽게 말하고 미소를 지으려 해도 그 진심은 비언어적 표현을 통해 고스란히 드러나게 된다. 만약 부모의 마음속에 참 한심하다, 도무지 믿을 수가 없다, 왜 저 모양일까 하는 부정적인 감정이 자리 잡고 있다면 그 감정은 자연스럽게 눈빛과 표정, 목소리에 스며들어 전달된다. 눈빛에는 실망과 의심이, 목소리에는 무시와 냉소가 담겨 나오게 된다. 이러한 감정은 아이에게 즉각적으로 감지된다. 예를 들어, 아이가 방에서 나와 거실에서 부모와 마주치는 순간, 부모의 얼굴을 보는 즉시 고개를 돌려버리는 경우가 있다. 그 이유는 단순하다. 아이는 부모의 눈빛 속에 담긴 불안과 실망, 판단의 기색을 직감적으로 느끼기 때문이다. 만약 부모가 저러다 병이 더 심해지면 어떡하나, 저렇게 방 안에만 있으면 사회생활은 어떻게 하지? 하는 불안한 마음을 지니고 있다면 그 불안은 그대로 아이에게 전해진다. 아이는 그런 눈빛을 마주하는 것이 불편하고 불쾌하기에 피하게 되는 것이다. 결국 중요한 것은 아이를 진심으로 신뢰하고 수용하는 마음가짐을 부모가 먼저 갖추는 일이다. 비언어적 메시지는 그 마음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기 때문이다. 따라서 당사자를 바라보는 나의 관점, 그리고 이 병에 대한 인식 자체가 먼저 바뀌어야 한다. 정신질환은 심각한 병으로만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별것 아닌 병으로 여길 수도 있는 것이다. 이 병은 육체적 질환처럼 생명을 직접 위협하는 병이 아니다. 당사자가 자살하지 않는 한 수명과는 거의 관계가 없다. 결국 이 병이 고통스러운 이유는 병 자체 때문이 아니라 그 병을 당사자가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달려 있다. 환청이 들리더라도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더 이상 고통스럽지 않다. 반면 받아들이지 못하고 저항할수록 내면에서의 갈등과 고통은 커진다. 다시 말해, 이 병은 수용의 여부에 따라 삶의 무게가 달라진다. 받아들이면 그 자체로 큰 문제가 되지 않고, 오히려 그 병을 지닌 채로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방식이 가능해진다. 이처럼 별거 아니다라는 관점을 가지면 부모도 자녀도 한결 마음이 편안해지고 불안이 줄어들며 심리적 안정감이 생긴다. 반대로 이러면 안 된다. 큰일 났다. 정상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순간 부모의 불안은 더욱 커지고
자녀 역시 그 불안을 고스란히 느끼며 심리적 압박 속에 놓이게 된다. 앞서 강조했듯이 회복의 출발점은 안정이다. 자녀가 안정을 찾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부모가 안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 과정을 돕는 데 있어 전문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불안과 혼란 속에 있는 가족들을 먼저 안정시키는 일이다. 불안으로 동요하고 공포로 우왕좌왕하는 가족들에게 심리적 평정과 현실적 안도감을 회복시켜 주는 것이야말로 전문가의 첫 번째 과업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안정시킨다는 것은 결코 빈말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다시 말해, 별일 아닙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와 같은 말만으로는 결코 심리적 안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뜻이다. 진정한 안정은 추상적인 위로나 격려가 아니라 구체적인 이해를 통해 가능해진다. 즉, 전문가가 부모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현재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어떤 문제가 핵심인지에 대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설명해야 한다. 부모가, 아, 지금 상황은 이런 것이고, 그렇다면 내가 이렇게 대응하면 되겠구나, 라는 판단을 스스로 내릴 수 있을 때, 비로소 불안이 가라앉고 심리적 안정이 찾아온다. 이를 위해서는 전문가가 부모와 충분히 상의하며 자세하게 의논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또한 어떤 것은 가능한지, 어떤 것은 현재로서는 불가능한지를 명확히 구분해서 설명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구체적인 설명과 현실적인 조언을 통해서만 부모는 비로소 불안을 덜고 안정을 찾을 수 있다. 당사자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추상적인 조언보다는 현재 어떤 상태인지, 어떤 점은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지, 어떤 부분은 조심해야 하는지를 명확히 짚어주고 함께 대화를 나누며 의논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 이렇게 구체적인 설명과 신뢰할 수 있는 의논이 병행될 때, 비로소 진정한 안정이 가능해진다. 부모든 당사자든 마찬가지이다. 이 병에 대해서 절대 이래서는 안 된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무조건 고쳐야 한다. 는 태도로 접근하면 실제로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기 전까지는 결코 안정될 수 없다. 반면에 이 병 생각보다 별거 아니다. 이 상태 그대로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 는 관점으로 접근하게 되면 훨씬 더 빨리 안정에 도달할 수 있다. 결국 핵심은 관점과 마음가짐의 문제다. 병에 대한 시선이 부정적일수록 정서적 안정은 더디게 오고 상황에 적절하게 대처하기도 어렵다. 나아가 부모가 당사자를 바라볼 때에도 불안하거나 경직된 시선과 목소리로 대하, 대하게 되기 쉽다. 불안하거나 경직된 시선과 목소리로 대하게 되기 쉽다. 따라서 부모와 당사자 모두 이 병에 대해 부정적 시선에서 벗어나 긍정적이고 수용적인 관점을 지닐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병에 대한 관점뿐만 아니라 당사자에 대한 관점 역시 매우 중요하다. 부모가 당사자를 바라보는 시선이 부정적일수록 관계는 경직되고 소통은 단절되기 쉽다. 반면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당사자를 신뢰할 때 상황은 전혀 다르게 전개된다. 당사자의 겉모습만 보고 실망하거나 한심하게 여기기보다는 발병 이전의 모습과 내면의 장점을 기억하고 당사자가 지닌 잠재력과 가능성을 믿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긍정적인 시각은 부모가 자녀를 편안한 눈빛으로 바라볼 수 있는 바탕이 되며 결국 자녀의 마음을 여는데도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네.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 당사자의 자기 노출,
당사자의 입을 여는 데 있어서 그 부모님의 비언어적인 태도가 중요한데 그 비언어적인 그 태도는 부모님의 이 병을 바라보고 당사자를 바라보는 그런 시각과 마음가짐을 통해서 이 비언어적인 메시지가 자연스럽게 나와진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병에 대한 태도, 당사자에 대한 태도와 더불어 또 하나 중요한 요소는 바로 마음의 여유이다.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조급해하지 않으며 작은 문제는 과감히 흘려보내고 전체적인 흐름을 여유 있게 지켜보는 태도가 필요하다. 이는 앞서 강조했던 너그러운 무관심, 감정은행 통장에 저금하기, 그리고 로저스가 말한 상담자의 세 가지 핵심 태도와도 연결된다. 결국 가족의 기본적인 관점, 태도, 마음가짐이 이처럼 안정적이고 수용적인 상태에 놓여 있어야 한다. 그렇게 될 때 비로소 우리가 말하는 대화, 즉 언어적 메시지뿐 아니라 비언어적 메시지까지 자연스럽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마음가짐이 바로 서 있으면 그에 걸맞는 표정이 지어지고 음성이 나가며 눈빛이 전달된다. 반대로 마음가짐이 불안하거나 부정적일 경우 그러한 감정은 고스란히 표정과 말투, 시선에 드러나 상대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비언어적 메시지는 궁극적으로 우리의 마음가짐에 의해 결정되며 그 영향력은 언어적 메시지보다 훨씬 더 강력하다. 눈빛, 표정, 음성 등 비언어적 표현은 단순히 의도적으로 꾸민다고 해서 조절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내면의 상태가 그대로 외면으로 드러나는 결과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비언어적 메시지를 의도적으로 조작할 수 있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 예외적으로 사기꾼처럼 의도적으로 타인을 속이기 위해 훈련된 사람이나 연극 배우, 영화 배우처럼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사람만이 마음과 다른 표정, 다른 목소리, 다른 태도를 연출할 수 있다. 하지만 일반적인 사람들에게 있어 마음속 감정은 고스란히 신체 반응에 반영되며 이를 숨기거나 바꾸기란 쉽지 않다. 따라서 온화한 표정을 지어야겠다. 부드러운 음성으로 말해야겠다는 식으로 외형적인 태도를 조절하려 하기보다는 보다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마음가짐을 바꾸는 것이다. 내가 아이를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면 그 시선을 먼저 바로잡아야 하며 병에 대해 삐딱한 관점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환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진정한 변화는 외형이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 마음이 바뀌면 표정도, 말투도, 시선도 자연스럽게 달라진다. 결국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변화는 내면의 태도를 바로잡는 것이다. 다음으로 진정한 경청은 판단이 아니라 이해다라는 이제 소제목입니다. 경청은 단순히 듣는 것을 넘어선다. 특히 당사자는 상대가 자신을 진심으로 듣고 있는지 아니면 듣는 척만 하고 있는지를 즉각적으로 알아차린다. 듣는 도중에 이 말을 들은 뒤에 어떤 조언을 해줘야겠다. 무슨 해석을 해줘야겠다. 는 생각을 한다면 그건 이미 경청이 아니다. 경청은 판단하거나 결론을 내리기 위한 듣기가 아니라 진심으로 이해하려는 태도에서 시작된다. 이해는 상대의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반면 판단은 자신의 생각을 덧붙여 상대를 해석하는 행위다. 우리는 종종 판단을 이해로 착각하지만 이 둘은 전혀 다른 차원의 태도다. 진정한 이해는
이 사람은 이런 상황에 있구나 하고 상대의 입장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데 있다. 넘어가서 진정한 경청은 해결책 제시가 아닌 이해한 것에 대한 확인에서 시작된다. 네, 같은 의미입니다. 내가 너를 잘 이해했으니 이제 가장 적절한 해결책을 알려줄게. 라는 태도는 결국 판단의 표현이다. 이해했다고 하면서 곧바로 해결책을 제시한다는 것은 상대의 입장을 자신의 관점으로 해석하고 거기에 결론을 덧붙이는 행위일 뿐이다. 진정한 이해는 문제를 대신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해한 바를 조심스럽게 확인하는 태도에서 시작된다. 내가 이렇게 이해했는데 맞니? 라고 묻는 순간 당사자는 맞아 혹은 아니야 라고 응답하며 자신의 이야기를 더 이어간다. 이러한 상호작용 속에서 당사자는 점차 스스로 판단하고 선택하는 힘을 회복하게 된다. 이때 내가 한 일은 단 하나, 진심으로 귀 기울이는 것이다. 그러나 그 듣기가 진정성 있게 이루어졌을 때 당사자 안에 아,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네? 아, 이런 욕구가 있었구나. 아, 이렇게 하고 싶었던 거였네? 그럼 이렇게 해야겠다. 당사자는 자신의 내면을 말로 표현하며 스스로 인식하고 마침내 스스로 길을 찾아 나서게 된다. 이것이 바로 내가 판단해준 결과가 아니라 경청이라는 과정을 통해 당사자가 스스로 깨달아가는 여정이다. 무엇이 최선인지 내가 알려주겠다는 태도는 결국 판단의 태도이며 이러한 방식으로는 당사자의 마음을 깊이 열 수 없다. 비판단적 경청이란 상대가 스스로 답을 찾아갈 수 있도록 판단 없이 듣고 개입 없이 기다려주는 태도이다. 표면적인 이야기, 늘 하던 말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상대에게 진심으로 수용받고 있다는 느낌이 없을 때 사람은 자신의 깊은 내면을 쉽게 드러내지 않는다. 의식적인 수준의 말, 누구에게나 반복해온 이야기만이 무의식적으로 흘러나올 뿐이다. 그러나 누군가가 내 말을 판단 없이 진심으로 경청하고 있다는 확신이 생기는 순간 나도 모르게 조금씩 마음의 문이 열리고 보다 깊은 이야기들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게 된다. 반대로 상대가 내 말을 들으면서도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거나 내 말에 대해 평가하고 있을 거라는 불안이 들면 대화는 더 이상 깊어질 수 없다. 결국 늘 했던 말만 반복하고 본질적인 감정이나 생각은 끝내 감춰진다. 따라서 비판단적으로 듣는 태도는 대화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진정한 경청은 오직 비판단적인 태도 위에서만 가능하다. 판단적으로 듣는 것은 경청이 아니다. 그것은 단지 경청의 모양을 흉내내는 행위에 불과하다. 진심으로 경청하기 위해서는 듣는 사람의 내면에서부터 판단과 해석, 조언을 내려놓고 오직 그 사람의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려는 자세가 전제되어야 한다. 대화법을 전문적으로 배우거나 가르치는 사람은 크게 두 분류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심리 상담자이고, 다른 하나는 경영 컨설턴트를 비롯한 비즈니스 분야의 전문가들이다. 겉보기에는 이들이 다루는 대화법이 유사해 보일 수도 있지만 그 본질은 크게 다르다. 경영 분야에서 활용되는 대화법은 주로 보험 설계사, 세일즈 전문가, 기업 강사 또는 기업체의 신입사원부터 간부직까지 다양한 직급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커뮤니케이션 교육에 해당한다. 이들이 강조하는 대화법의 핵심은 설득이다. 즉, 상대와의 관계 속에서 무엇이 최선인지를 함께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정해진 목적을 효과적으로 실현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예컨대 이 사람을 설득해서 보험에 가입하게 해야겠다. 이 제품을 구매하도록 유도해야겠다는 식으로 대화의 목적이 이미 분명하게 설정되어 있는 것이다. 이처럼 비즈니스 영역의 대화법은 상대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설득과 성과 중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기술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기업 조직 내에서 상사와 부하 직원, 임원과 구성원 간에 활용되는 대화법은 어떻게 하면 부하 직원이 더 효율적으로 일하도록 유도할 것인가? 어떻게 동기를 부여할 것인가? 개인적인 욕구를 억제하고 조직에 충실하도록 이끌 것인가? 하는 목적을 전제로 한다. 이처럼 기업 환경에서 강조되는 대화법은 설득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대의 의사를 존중하기보다는 이미 정해진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러한 설득 중심의 대화에서는 말하는 사람은 듣는 순간부터 판단적인 태도를 취하게 된다. 상대의 말을 비판단적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설득할지, 끊임없이 계산하며 듣게 된다. 겉으로는 경청하는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목적을 위해 말을 유도하는 것이다. 결국 이는 진심 어린 경청이라기보다는 경청하는 척에 불과하며 상대의 혼란을 틈타 자신의 의도를 실현하려는 방식에 가깝다. 이와 달리 가정에서 필요한 대화는 설득이 아닌 이해를 중심에 둔다. 부모와 자녀가 서로의 마음을 알아가고 있는 그대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함께 방향을 찾아가는 과정이다. 이 대화는 어떤 결과나 이익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녀가 스스로 생각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곁에서 함께하는 방식에 가깝다. 그런 점에서 심리 상담자들이 사용하는 대화 방식은 부모에게 더욱 적합하다. 목적 달성을 위한 대화가 아니라 관계를 회복하고 신뢰를 쌓기 위한 대화이기 때문이다. 기업 강연자들의 설득 중심 대화법보다 상담자가 실천하는 경청 중심의 대화법을 이해하고 익히는 것이 가족 간의 소통에 훨씬 더 도움이 된다. 심리 상담의 영역에서도 경청에 대한 접근은 이론에 따라 크게 다르다. 어떤 관점은 상담자가 내리는 판단과 조언을 중시하는 반면, 다른 관점에서는 그보다는 이야기를 듣는 태도 자체를 더 중요하게 본다. 실제로 어떻게 들어야 하는가, 경청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견해 차이는 상담 이론간의 주요한 분기점 중 하나다.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태도는 판단을 유보한 채 듣는 것이다. 상대의 말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고, 상황의 핵심을 명확히 파악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화는 계속될 수 있다. 모든 것을 알 필요는 없다. 중요한 건 상대가 말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해 주는 일이다. 결론을 내리는 대신 호기심을 가지고 계속 질문을 던지며 듣는 태도면 충분하다. 판단이 잘 서지 않아도 괜찮고 말의 흐름을 따라가며 함께 그 의미를 쫓는 과정이 가능하다. 때로는 내가 아무 결론 없이 듣고만 있는 동안 상대가 스스로 정리하며 자신에게 필요한 말에 도달하기도 한다. 그런 순간들이 대화 속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난다. 따라서 경청은 무엇보다 비판단적인 태도로 이루어져야 한다. 나는 판단을 유보한 채 오직 주의 깊게 듣는 데 집중해야 한다. 머릿속을 최대한 비우고 상대의 말에 몰입하다 보면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이해의 실마리가 찾아온다. 아, 힘들었구나. 참 속상했겠구나. 하고 마음으로 이해되는 순간이 찾아온다. 이러한 이해는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반복해서 듣고 또 들으며 작게 작게 이해해 나가다가 어느 순간 그 조각들이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지며 깊은 이해에 도달하게 된다. 결국 진정한 경청은 비판단적이어야 하며 그래야만 상대가 자신을 열고 진솔한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한다. 자기 노출은 그렇게 신뢰 가득한 듣기의 분위기 속에서 비로소 가능해진다. 네, 준비한 원고는 여기까지 지금 읽어드렸습니다. 다시 앞으로 돌아가면은 오늘 원고는 촛불 추천 647번, 648번의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정리를 했고요. 그리고 요 그림은 우리 교과서 143페이지 상단에 있는 그 슬라이드입니다. 경청의 중요성 해가지고, 우리 당사자들은, 음, 생각을 많이 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혼자서 생각을 하다 보면은 이 생각이 간혹 엉뚱하게 연결이 되기도 하고, 하는데 이것을 이제 적극적으로, 어, 말로 표현할 수 있도록 하는 이 자기 노출의 과정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말문을 닫고 있는 이 당사자의 입을 열기 위해서 다시 말해 자기 노출을 잘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상담자나 부모님, 가족분들이 경청을 잘 해야 하는데 경청을 하는 데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비판단적인 태도로 듣는 것, 비판단적인 태도로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판단적인 태도를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특히나 마음가짐이 중요한데요. 이 마음가짐이 당사자에 대해서 그리고 이 병에 대해서 부정적인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으면은 이것이 이제 다 언어적인 메시지나 비언어적인 메시지로도 다 나타납니다. 눈빛이나 표정이나 말투로 다 나타나기 때문에 이 마음가짐부터 우리가 당사자를 대하는 이제 자세를 잘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경청을 잘 하다 보면은 당사자의 이야기를 잘 이해할 수 있게 되고, 이해를 하게 되면은, 제대로 이야기하게 되면은, 이해를 하게 되면, 우리 당사자를 더 잘 공감할 수 있게 되고, 이 공감은 수용을 촉진하게 되고, 이 수용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앞으로 하게 될 이제 내용인데요. 수용은 물이 되어주는 것. 이제 공감을 잘 하게 되면은, 어, 부모님께서도 안정되고 또 당사자의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수용이 깊어지게 되면은 더욱더 당사자를 존중할 수 있게 되고, 존중하는 태도로 또 더 잘 경청할 수 있게 되고, 더 잘 경청하게 되면은 당사자는 자기 노출이 촉진이 됩니다. 네. 오늘은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경청 부분, 경청의 중요성에 대한 어, 내용으로 이제 원고를 만들어서 읽어드렸습니다. 네. 잠시 한 5분 정도 쉬고 다시 모여서 질의응답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수고했어요. 네, 오늘은 감사합니다. 하여튼 이 경청을 하려고 하면 판단적 태도로 하면 안 된다. 비판단적 태도로 해야 된다는 부분이 오늘 강의의 핵심이었던 것 같고, 다음에 되면 이제 이 사이클을 이야기하겠지만, 이 사이클 중에서도 다음 시간에 제 생각에 제일 중요한 거는 경청을 하는 목적이 뭐냐,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결국은 경청이라고 하는 거는 이해를 하기 위해서 경청을 하는 것이다. 근데 그렇다면 어떤 이해가 진짜 이해냐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조금 어려운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진단적 이해, 치료적 이해, 공감적 이해라고 하는 세 가지 개념을 대비하면서 이야기할 텐데 공감적 이해가 진짜 이해다. 공감적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된다. 라고 하는 그게 다음 시간 강의의 제일 핵심 내용이 될 것 같아요. 예, 수고했습니다. 5분에서 10분 정도 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